차창을 두드리는 빗소리가 유난히 날카롭던 목요일 밤. 저는 부들부들 떨리는 손으로 진한 화장을 고치고 있었습니다. 평생 사모님 소리 들으며 남부럽지 않게 살아온 제가 쉰이 넘은 나이에 이런 곳의 문을 열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죠. 어서 오세요. 3번 방입니다. 관리자의 무심한 목소리를 따라 들어간 그곳엔 한 남자가 등을 돌리고 앉아 있었습니다. 극도의 긴장 속에 옆자리에 앉자 그가 천천히 고개를 돌렸고 그 순간 제 심장은 발밑으로 떨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지수가, 너 정말 한지숙 맞니? 그 낮은 목소리. 30년 전 제 청춘의 전부였던 남자, 제 첫사랑이자 남편의 가장 아끼던 후배 성준 씨였습니다. 쥐구멍에라도 숨고 싶었지만 제 발은 시멘트를 부어놓은 듯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가장 비루한 순간에 마주친 가장 찬란했던 시절의 사람. 들키고 싶지 않았던 제 밑바닥이 드러난 절망과 가슴 한구석에서 피어오른 묘한 떨림. 제 인생을 송두리째 뒤바꾼 그날의 진짜 이야기를 지금 시작합니다. 불과 3년 전만 해도 제 아침은 향긋한 헤이즐넛 커피 향과 함께 시작되었습니다. 경기도 용인의 조용한 고급 타운하우스. 창밖으로 보이는 잘 가꾸어진 정원을 보며 저는 오늘의 모임 의상을 고민하곤 했죠. 남편은 이름만 대면 아는 중견 IT 부품 회사의 임원이었고 제 외동딸은 제 모든 자부심의 결정체인 서울의 유명 사립대에 당당히 합격했습니다. 동네 사람들은 저를 항상 사모님이라 불렀습니다. 백화점 VIP 라운지에서 차를 마시고 딸의 유학 상담을 위해 강남을 드나들던 시절. 그때 제 손은 백옥처럼 희고 부드러웠습니다. 세상에 그늘이라곤 없을 것 같았던 그야말로 탄탄대로 인생이었으니까요. 하지만 그 평화는 너무나 허망하게 깨져버렸습니다. 남편의 퇴직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평생 조직 생활만 했던 남편은 자신의 인맥과 퇴직금을 믿고 사업의 세계로 뛰어들었죠. 하지만 냉혹한 비즈니스의 세계는 호락호락하지 않았습니다. 믿었던 친구는 남편이 보증을 서자마자 야반도주를 했고 연쇄적으로 터진 자금난은 저희 가족의 목을 조여왔습니다. 어느 날 아침 낯선 남자들이 들이닥쳐 거실의 명품 TV와 이태리제 소파에 빨간 딱지를 붙여대던 그 순간을 저는 지금도 잊지 못합니다. 이게 무슨 짓이에요? 라고 소리쳤지만 돌아오는 건 냉담한 시선뿐이었죠. 50평 넓은 아파트는 하루아침에 반전세 빌라로 바뀌었습니다. 이삿짐 트럭이 좁은 골목길을 비집고 들어갈 때 저는 창피함에 고개를 들 수 없었습니다. 진짜 지옥은 빛보다 남편의 변화였습니다. 한때 당당했던 임원의 위엄은 사라지고 집 안에는 지독한 술 냄새와 패배감만이 가득 찼습니다. 남편은 재기할 생각 대신 독한 소주를 들이켜며 벽만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다 술 기운이 오르면 그 모든 울분을 저에게 쏟아냈죠. 당신, 아직도 정신 못 차렸어? 반찬이 이게 뭐야? 이따위 걸 먹으라고 내놓은 거야? 식탁을 뒤엎는 소리가 적막한 빌라에 울려 퍼질 때마다 제 가슴은 난도질당했습니다. 본인의 사업 실패를 제 무능함 탓으로 몰아붙이며 당신이 집안 단속을 잘했으면 내가 이렇게 됐겠냐는 억지를 부렸습니다. 생활비는커녕 빚 독촉 전화에 시달리며 저는 눈물로 밤을 지새워야 했습니다. 가만히 앉아 무너질 수는 없었습니다. 저는 앞치마를 둘렀습니다. 백화점 대신 동네 대형 식당 주방으로 향했죠. 낮 10시부터 저녁 8시까지 산더미처럼 쌓인 그릇을 닦고 또 닦았습니다. 뜨거운 스팀에 얼굴은 벌겋게 달아오르고 독한 세제 때문에 예뻤던 손등은 거북이 등껍질처럼 갈라졌습니다. 그렇게 한 달을 꼬박 일해서 받은 돈은 200만 원 남짓. 하지만 그 돈으로는 대출 이자와 생활비, 그리고 딸아이의 학비까지 감당하기엔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통장 잔고를 볼 때마다 숨이 턱턱 막혀왔습니다. 엄마,
이번 학기 등록금은 걱정하지 마. 내가 알바해서 낼게. 라는 딸의 문자를 볼 때면 제 무능함에 가슴이 미어 터졌습니다. 어느 날 주방에서 같이 일하던 영희 언니가 제 갈라진 손을 가만히 잡으며 말했습니다. 지수가, 너 언제까지 여기서 손목 나가도록 그릇만 닦을래? 너처럼 인상 좋고 교양 있는 애가 있을 곳이 아니야. 언니는 조심스럽게 명함 하나를 건넸습니다. 강남의 한 멤버십 바였습니다. 저녁에 딱 4시간만 투자해봐. 술을 따르는 곳도 아니고 그냥 옆에 앉아서 점잖은 사람들 이야기만 들어주면 돼. 너는 목소리도 좋고 품위가 있어서 손님들이 좋아할 거야. 시간당 페이가 여기 하루 일당보다 많아. 처음엔 화를 냈습니다. 언니, 나를 어떻게 보고 이런 소리를 해.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그날 오후 제 가방 속에는 딸아이의 마지막 학기 등록금 고지서가 들어있었습니다. 500만 원. 식당 주방에서 3개월을 꼬박 먹지 않고 일해야 모을 수 있는 돈이었죠. 거울 속에 제 모습을 봤습니다. 화장기 없는 얼굴, 푸석푸석한 머리, 그리고 볼품없이 망가진 손. 저는 결국 그 등록금 고지서를 움켜쥐고 영희 언니를 따라 나섰습니다. 딱 한 달만 딸 등록금만 벌고 그만두자. 스스로에게 수천 번 다짐하며 짙은 화장을 시작했습니다. 난생 처음 입어보는 몸에 딱 붙는 원피스가 어색해 몇 번이나 옷매무새를 가다듬었죠. 가슴속 깊은 곳에서 마지막 남은 자존심이 비명을 지르고 있었지만 저는 외면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용인 사모님 한지숙이라는 이름을 지우고 밤의 세계로 한 걸음을 내디뎠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제 인생의 가장 찬란했던 시절을 함께했던 그 남자를 다시 만나게 될 줄은 그때는 정말 꿈에도 몰랐습니다. 저녁 8시. 남들이 퇴근을 서두르며 가족과 저녁 식사를 준비할 시간. 저는 욕실 문을 잠그고 거울 앞에 섭니다. 낮 동안 식당 주방에서 묻혀온 기름, 냄새를 비누로 박박 씻어내고 서랍 깊숙이 숨겨두었던 화장품 가방을 꺼냅니다. 평소라면 절대 하지 않았을 짙은 붉은색 립스틱을 바르고 눈가에는 날카로운 아이라인을 그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 허리까지 내려오는 단정한 생머리를 감추기 위해 웨이브가 잔뜩 들어간 갈색 가발을 뒤집었습니다. 거울 속에는 용인 사모님 한지숙은 온데간데 없고 낯선 여자 진이가 서 있었습니다. 가발을 쓸 때마다 제 자존심의 마지막 한 조각이 툭툭 끊어지는 기분이었지만 저는 그 낯선 얼굴 뒤로 숨어야만 했습니다. 혹시라도 아는 사람을 만날까봐, 길거리에서 이웃과 마주칠까 봐 두려워 숨조차 크게 쉬지 못하는 밤이 시작된 것입니다. 나 나갔다 올게요. 야간 건물 관리 대행 알바. 오늘 좀 늦을지도 몰라요. 현관문을 나서며 던지는 제 거짓말에 남편은 TV에서 눈도 떼지 않은 채 건성으로 고개를 끄덕입니다. 가서 돈이나 좀 넉넉히 받아와. 어제 동수랑 한잔하다 보니 지갑이 비었어. 사업 실패 후 남편은 제 일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제 손등이 왜 그렇게 갈라졌는지 관심조차 없습니다. 그저 제가 새벽에 들고 오는 돈 봉투만이 그에게 유일한 위안인 듯했습니다. 제가 밤마다 어떤 곳에 가서 어떤 눈초리를 견디는지 그는 상상조차 하지 못하겠죠. 아니, 어쩌면 알고 싶지 않은 걸지도 모릅니다. 남편이 그 돈으로 다시 도박장 근처를 서성인다는 것을 알았을 때 제 안에 무언가가 차갑게 식어버렸습니다. 제가 밤의 어둠 속으로 몸을 던진 이유는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였는데 정작 그 가족의 기둥은 썩어 문드러지고 있었던 겁니다. 제가 도착한 곳은 강남 외곽의 한적한 골목에 위치한 멤버십하였습니다. 흔히 생각하는 요란하고 저질스러운 술집은 아니었습니다. 묵직한 마호가니 문을 열고 들어가면 은은한 재즈 음악과 고급스러운 위스키 향이 감도는 곳. 이곳을 찾는 사람들은 주로 이름만 대면 알 법한 기업 임원들이나 전문직 종사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떠들썩하게 노는 것보다
조용히 술잔을 기울이며 누군가에게 자신의 이야기를 털어놓고 싶어 했죠. 저는 그들의 옆에 앉아 묵묵히 고개를 끄덕여주는 경청자였습니다. 아내가 집을 나갔습니다. 이번 프로젝트가 무너졌어요. 세상이 나를 알아주지 않습니다. 넥타이를 느슨하게 푼 남자들은 제게 자신의 치부를 낱낱이 고백했습니다. 그들의 화려한 겉모습 뒤에 감춰진 고독을 보고 있으면 문득 제 처지가 더 가련하게 느껴졌습니다. 가발을 쓰고 가짜 이름을 쓰는 저나 비싼 양주를 마시며 외로움을 달래는 저들이나 결국 어둠 속에 숨어든 가여운 영혼들일 뿐이었으니까요. 일하는 도중에도 제 휴대폰은 쉴 새 없이 진동했습니다. 딸아이에게서 온 엄마 자, 오늘 너무 늦네. 조심해서 와라는 문자. 그 짧은 문자를 확인할 때마다 심장이 바늘로 찔리는 것 같았습니다. 내 소중한 딸은 엄마가 건물 청소를 하며 고생하는 줄로만 알고 있는데, 만약 딸아이가 이 화려하고 어두운 조명 아래 있는 제 모습을 본다면 어떤 표정을 지을까요? 술잔에 비친 제 짙은 화장을 볼 때마다 구역질이 올라왔습니다. 하지만 화장실로 달려가 입을 막고 눈물을 훔친 뒤에도 저는 다시 자리에 앉아 생글생글 웃으며 손님의 술잔을 채워야 했습니다. 내일이면 찾아올 월세 고지서, 딸아이의 마지막 등록금, 남편이 사고 친 카드값. 그 숫자들은 제 목을 조르는 밧줄이었고 저는 그 줄에 매달려 밤마다 춤을 추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3개월이 지나고 유난히 비가 많이 내리던 어느 목요일 밤이었습니다. 빗물에 젖은 구두를 닦으며 오늘도 무사히 지나가길 기도하고 있었죠. 그때 가게의 묵직한 문이 열리며 찬바람과 함께 한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사장님이 저를 보며 눈짓했습니다. 진희 씨, 3번 방에 VIP 손님 오셨어. 조용히 대화하고 싶으시다니까 잘 좀 챙겨드려. 저는 옷매무새를 가다듬고 심호흡을 했습니다. 어두운 조명 아래 창밖을 향해 등을 돌리고 앉아있는 남자의 뒷모습이 어딘가 낯익었습니다. 넓은 어깨, 약간 숙여진 고개. 그 뒷모습만으로도 제 심장이 불규칙하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설마 아는 사람일까? 아니, 그럴 리 없어. 여기는 용인에서 멀리 떨어진 강남이잖아. 저는 떨리는 손으로 얼음 바스켓을 들고 남자의 옆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그가 천천히 고개를 돌려 저를 바라본 순간 제 세상은 멈춰버렸습니다. 30년 전 제가 가장 빛나던 시절 제 모든 것이었던 사람. 남편의 절친한 후배이자 제 첫사랑이었던 성준 씨가 믿기지 않는 표정으로 저를 보고 있었습니다. 지수가, 너 여기서 지금 뭐 하는 거야? 그의 목소리가 정막을 깨뜨렸고 저는 그 자리에서 비명을 지르고 싶었습니다. 가발로도 짙은 화장으로도 감출 수 없는 제 초라한 현실이 그에게 들통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의 입에서 제 본명이 나오는 순간 방 안의 공기는 얼어붙은 듯 정지했습니다. 진이라는 가짜 이름 뒤에 숨어있던 저는 순식간에 발가벗겨진 기분이었습니다. 30년. 강산이 3번 변한다는 그 긴 세월이 흘렀음에도 성준 씨는 여전히 성준 씨였습니다. 눈가에 깊게 파인 주름과 희끗해진 옆머리가 세월을 말해주고 있었지만 저를 바라보는 그 선하고 따뜻한 눈매만은 예전 그대로였습니다. 성공한 건축가가 되어 세련된 수트를 입고 있는 그의 모습은 이 어둡고 습한 공간과는 너무나 이질적이었습니다. 저는 대답 대신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짙은 화장으로 가린 제 얼굴 위로 뜨거운 눈물이 툭툭 떨어졌습니다. 이 화려하고 비루한 가면을 쓴 채로 그를 마주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쥐구멍이라도 있다면 숨고 싶었고 이 비현실적인 순간이 차라리 꿈이기를 바랐습니다. 지수가, 고개 좀 들어봐. 왜 여기서 이러고 있어?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비난이 아니라 가슴이 찢어지는 듯한 아픔이 섞인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가발을 고쳤었지만
이미 다 들통나버린 비참함을 가릴 수는 없었습니다. 그는 천천히 손을 뻗어 테이블 위에 놓인 제 거친 손목을 조용히 잡았습니다. 식당 주방일로 마디가 굵어지고 습진이 가득한 제 손을 그는 피하지 않고 온기로 감싸 안았습니다. 말 안 해도 알아. 철수 형님 소식. 건너 들었어. 사업이 크게 무너졌다는 얘기까진 들었는데 그래도 내가 이런 곳까지 나와야 했을 줄은 정말 몰랐다. 형님은 도대체 뭘 하고 있는 거야? 성준 씨의 물음에 저는 참았던 오열이 터져 나왔습니다. 남편의 폭언, 무기력함, 그리고 딸아이의 등록금 고지서.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했던 제 속사정들이 눈물이 되어 쏟아졌습니다. 그는 아무 말 없이 제 옆자리에 앉아 휴지를 건네주었습니다. 그날 밤 저희는 비싼 양주 대신 얼음물을 마시며 밤새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손님과 종업원이 아니라 30년 전 그 시절의 지숙과 성준으로 돌아가서 말입니다. 이야기를 나누며 깨달았습니다. 성준 씨 역시 겉모습만 화려할 뿐 그 속은 저만큼이나 골마 터져 있었다는 것을요. 그는 업계에서 인정받는 건축가였지만 정작 자신이 지은 커다란 아파트에는 온기가 없었습니다. 아내는 아이들의 교육을 핑계로 미국으로 떠난 지 5년이 넘었고 처음엔 매일 오던 연락도 이제는 돈이 필요할 때만 가끔 오는 수준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사람들은 나보고 성공했다고 하지. 근데 지수가 나는 매일 밤 불 꺼진 집에 들어가는 게 무서워. 사실상 이혼이나 다름없는 기러기 아빠 생활. 돈은 벌고 있는데 내가 왜 사는지 누구를 위해 설계도를 그리는지 모르겠어. 그냥 버티는 거야. 나도 너처럼 숨이 막혀서 여기까지 도망쳐 온 거야. 성공의 정점에 서 있는 그 남자와 인생의 밑바닥에 있는 저. 너무나 다른 삶을 살고 있는 줄 알았는데 저희는 같은 크기의 고독을 짊어지고 있었습니다. 서로의 상처를 확인하는 순간 30년이라는 세월의 장벽은 허물어지고 오직 두 영혼의 슬픔만이 그 방을 가득 채웠습니다. 지수가, 나 좀 봐. 성준 씨가 제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돈이 필요해서 여기 나온 거라면 차라리 나한테 빌려가. 내가 도와줄게. 딸 등록금? 생활비? 내가 다 해결해 줄 수 있어. 그러니까 제발 여기 나오지 마. 내가 이런 표정으로 손님들 비위 맞추고 있는 거 나 더는 못 보겠다. 그의 제안은 너무나 달콤했습니다. 당장 내일이라도 이 지긋지긋한 가발을 벗어 던지고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는 비상구 같았죠. 하지만 저는 그의 손을 가만히 밀어냈습니다. 제 안의 마지막 자존심이 소리치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그에게 돈을 받는 순간 저는 그에게 도와줘야 할 불쌍한 여자, 혹은 돈으로 살 수 있는 여자가 되어버릴 것 같았습니다. 성준 씨 고마워요. 정말 진심으로. 하지만 나 여기서 일하는 거 내 선택이에요. 우리 가족 내가 책임지고 싶어서 시작한 일이야. 그러니까 성준 씨한테만큼은 빚지고 싶지 않아요. 적어도 당신 기억 속에는 예전 그 당당했던 지숙이로 남고 싶어. 제 대답에 성준 씨는 안타까운 듯 입술을 깨물었지만 더는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는 제 손등을 한 번 더 꽉 쥐어주었습니다. 그래, 내 성격 내가 잘 알지. 하지만 기억해. 내가 힘들 때 언제든 뒤돌아보면 내가 거기 있을 거야. 오늘부터 매주 목요일은 내가 이 방 예약할게. 다른 놈들 비위 맞추지 말고 그냥 나랑 이야기만 해. 그건 괜찮지? 그의 배려 섞인 제안에 저는 결국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창밖의 빗소리는 여전히 거칠었지만 그 방 안에서만큼은 30년 만에 처음으로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이것은 불륜도 단순한 동정도 아니었습니다. 인생의 벼랑 끝에서 만난 두 사람이 서로의 상처를 보듬는, 오직 우리만이 이해할 수 있는 은밀하고도 서글픈 위로였습니다. 그날 이후 제 달력에는 오직 목요일만이 선명하게 각인되었습니다.
성준 씨는 약속을 단 한 번도 어기지 않았습니다. 매주 목요일 밤 10시가 되면 그는 어김없이 그 무거운 마호가니 문을 열고 나타났습니다. 그는 항상 가게에 들어서자마자 사장님에게 저를 지목했습니다. 오늘 지니 씨 시간 제가 전부 예약하겠습니다. 그가 지불하는 타임 차지 덕분에 저는 더 이상 술 취한 손님들의 짓궂은 농담을 견디지 않아도 됐고, 원치 않는 술잔을 억지로 비우지 않아도 됐습니다. 그 작은 3번 방은 더 이상 술집의 룸이 아니었습니다. 세상의 거친 풍파로부터 우리를 지켜주는 유일한 요새이자 숨가쁜 현실 속에서 허락된 단 하나의 숨구멍이었습니다. 그 안에서 우리는 진이와 손님이 아닌 그저 상처 입은 두 인간으로 마주 앉았습니다.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제 이야기를 여기까지 들으시면서 아마 마음속으로 이런 질문을 던지실지도 모릅니다. 결국 남편 몰래 다른 남자를 만나는 불륜 아니냐고요. 네, 법과 도덕의 잣대로만 본다면 저는 비난받아 마땅한 일을 하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당시의 저에게 그 시간은 도덕적 관념보다 생존의 문제였습니다. 성준 씨는 제게 육체적인 무언가를 단 한 번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그 흔한 음담패설조차 없었죠. 저희가 그 방에서 한 일이라곤 성준 씨가 가져온 오래된 팝송을 함께 듣거나 서로의 어린 시절 꿈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그는 그저 제 거칠어진 손등을 가만히 어루만지며 지수가 정말 고생 많았다. 그동안 얼마나 힘들었니? 라고 말해줄 뿐이었습니다. 그 따스한 눈빛과 진심 어린 한마디가 남편의 폭언에 갈기갈기 찢겼던 제 영혼을 조금씩 기워주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탐욕스러운 욕정이 아니라 벼랑 끝에서 서로의 옷자락을 붙잡아주는 절박한 위로였습니다. 이야기가 깊어질수록 성준 씨는 제 현실에 대해 더 많이 알게 되었습니다. 남편이 술에 취해 식탁을 뒤엎는 이야기, 제가 밤일을 해서 벌어온 돈을 들고 도박장으로 향한다는 이야기. 성준 씨는 그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주먹을 꽉 쥐며 분노했습니다. 지수가, 넌 충분히 사랑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이야. 왜 그렇게 자신을 깎아먹으며 살고 있어? 형님은 그러면 안 되는 거잖아. 내가 어떻게 지켜온 가정인데. 그의 목소리에는 저를 향한 깊은 연민과 안타까움이 서려 있었습니다. 당신이 무능해서 사업이 망했다는 남편의 가스라이팅에 세뇌되어 제가 정말 죄인인 줄로만 알고 살았던 지난 3년. 성준 씨의 말 한마디는 제 가슴 속에 죽어있던 자존감을 깨우는 종소리 같았습니다. 잊고 살았던 여자로서의 나 그리고 한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이 그의 눈동자 속에서 다시 빛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방 안에서의 평화와 달리 방 밖의 현실은 점점 더 위태로워졌습니다. 새벽 2시 성준 씨의 차에서 내려 골목길을 걸어 들어갈 때면 늘 죄책감이 발목을 잡았습니다. 지워도 지워지지 않는 담배 냄새와 위스키 향을 숨기기 위해 저는 집 앞에서 옷에 페브리즈를 들이부어야 했습니다. 집 안으로 들어서면 거실 소파에는 항상 술에 취해 골아떨어진 남편이 있었습니다. 그 비루한 모습을 볼 때마다 제 안에서는 2가지 마음이 싸웠습니다. 이 사람을 버려야 한다는 냉정한 이성과 그래도 20년을 함께한 정이라는 미련, 그리고 그 틈바구니에서 성준 씨라는 존재는 점점 더 커져만 갔습니다. 성준 씨를 만나는 목요일이 기다려질수록 저는 남편에게 더 차가워졌고 제 거짓말은 점점 더 정교해졌습니다. 이것이 폭풍 전야의 고요함이라는 것을 저는 그때 깨닫지 못했습니다. 어느 목요일 성준 씨가 조그만 선물 상자를 내밀었습니다. 그 안에는 명품 가방도 값비싼 보석도 아닌 아주 부드러운 핸드크림 하나가 들어있었습니다. 지수가 손등 갈라진 거 볼 때마다 마음이 아파. 이거 매일 바르고 주방 일할 때 꼭 장갑 껴. 알았지? 별것 아닌 그 선물에 저는 아이처럼 엉엉 울어버렸습니다. 남편에게는 한 번도 받아보지 못한
오직 나의 아픔에 집중해주는 배려였습니다. 그날 밤, 저는 30년 만에 처음으로 활짝 웃었습니다. 가발을 쓰고 짙은 화장을 했지만 그 순간만큼은 제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자처럼 느껴졌습니다.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사람은 빵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는 말을 그때 실감했습니다. 저를 인간으로 대우해주고 제 상처를 귀하게 여겨주는 단 한 사람만 있어도 사람은 다시 살림을 얻습니다. 하지만 그 행복이 너무나 투명하고 아름다웠기에 그것이 깨질 때의 파편이 얼마나 날카로울지 저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운명은 이미 우리를 향해 가장 가혹한 시나리오를 준비하고 있었으니까요. 새벽 3시. 도시가 가장 깊은 잠에 빠져든 시간, 성준 씨의 차는 조용히 저희 집 근처 골목길로 미끄러져 들어왔습니다. 차 안에는 은은한 클래식 음악과 성준 씨가 선물해준 핸드크림의 향기가 감돌고 있었죠. 이 안은 너무나 따뜻하고 평화로워서 차 문을 열고 저 어두운 빌라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마치 사지로 걸어 들어가는 기분이었습니다. 지수가, 오늘 정말 고생 많았어. 조심해서 들어가고 들어가면 문자 해줘. 성준 씨의 다정한 배웅을 뒤로하고 차에서 내리는 찰나였습니다. 갑자기 빌라 가로등 아래 그림자 하나가 휘청거리며 다가왔습니다. 그 그림자의 정체를 확인한 순간 제 심장은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술 냄새를 풍기며 벽에 기대서 있던 사람, 바로 제 남편 철수 씨였습니다. 이게 누구야? 우리 마누라 아니야? 남편의 목소리는 짐승의 으르렁거림처럼 낮고 거칠었습니다. 성준 씨의 고급 승용차 헤드라이트가 남편의 충혈된 눈을 정면으로 비췄고 남편의 시선은 제 화려한 원피스와 가발, 그리고 평소보다 짙은 화장에 머물렀습니다. 너 건물 청소한다며? 새벽에 빗자루질한다던 년이 왜 이런 비싼 차에서 내려? 그리고 그 머리는 뭐야? 그 낯짝은 또 뭐고? 남편은 제 팔목을 부러뜨릴 듯이 낚아챘습니다. 성준 씨는 상황이 심상치 않음을 느끼고 급히 차에서 내려 저희 사이를 막아섰습니다. 형님, 일단 진정하세요. 제가 설명하겠습니다. 남편의 눈이 성준 씨를 향했습니다. 한때는 형, 동생하며 술잔을 기울였던 사람. 남편이 가장 아끼고 질투했던 후배 성준 씨의 얼굴을 확인하자 남편의 눈동자에는 광기가 서리기 시작했습니다. 박성준? 내가 왜 여기 있어? 너희 둘. 설마. 남편은 성준 씨의 멱살을 움켜잡았습니다. 성준 씨는 끝까지 차분함을 유지하려 했지만 이미 이성을 잃은 남편에게는 어떤 말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빌라의 고요한 정막을 깨고 남편의 고함이 터져 나왔습니다. 이 더러운 년아, 남편 등쳐먹고 밤일을 해? 그것도 내 친구랑 바람이나? 야, 동네 사람들아, 여기 좀 보세요. 이 여자가 어떤 여자인지 다들 보라고. 남편은 길거리에서 미친 사람처럼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습니다. 잠자던 이웃들의 창문에 하나둘씩 불이 켜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군가는 커튼 사이로 저희를 훔쳐보고 누군가는 휴대폰을 꺼내 드는 소리가 들리는 것만 같았습니다. 제 비밀, 제 치부, 제가 그토록 지키고 싶었던 마지막, 자존심이 온 동네 사람들 앞에서 갈기갈기 찢겨나가고 있었습니다. 이 여자가 강남 술집에서 웃음 팔고 다니는 여자예요. 우리 집안 망신 다 시키는 환양년이라고. 남편의 입에서 터져나오는 저급한 욕설들을 들으며 저는 세상이 무너져 내리는 기분을 느꼈습니다. 처음에는 부끄러움에 혀를 깨물고 죽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 비참함이 극에 달한 순간 제 가슴 깊은 곳에서 무언가 툭 하고 끊어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것은 지난 20년 동안 남편의 무능함을 견디고 폭언을 삼키며 가정을 지키기 위해 필사적으로 붙잡고 있던 인내의 끈이었습니다. 사업에 실패하고 술에 절어 살면서도 저를 무시하던 남편. 제가 밤새 그릇을 닦고 밤의 어둠 속에서 눈물을 흘리며 벌어온 돈으로 도박장에 드나들던
그 파렴치한 인간이 지금 저에게 더럽다고 외치고 있었습니다. 더러운 건 내가 아니라 바로 당신이야. 그 생각이 뇌리를 스치는 순간 제 눈에서 눈물이 멈췄습니다. 대신 얼음처럼 차가운 냉소가 입가에 맺혔습니다. 저는 제 팔을 붙잡고 있던 남편의 손을 거칠게 뿌리쳤습니다. 그래, 나 밤일했어. 당신이 술 마시고 도박할 때, 우리 딸 등록금 없어서 발동동 구를 때, 나는 내 자존심 다 버리고 거기 가서 앉아 있었어. 근데 그게 누구 때문인데? 당신이 가장으로서 한 게 뭐가 있어? 내가 벌어온 돈으로 술 처먹을 때는 아무 말 없더니 이제 와서 정의로운 척이야? 제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남편보다 더 크고 단단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당황한 남편의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성준 씨는 나를 인간으로 대접해준 유일한 사람이야. 당신처럼 나를 돈 벌어오는 기계나 감정 쓰레기통으로 보지 않았다고. 당신이 나한테 더럽다고 말할 자격이 있다고 생각해? 성준 씨는 제 어깨를 가만히 감싸 안았습니다. 남편은 분에 못 이겨 씩씩거렸지만 더 이상 제 기세에 눌려 다가오지 못했습니다. 붉게 물들어가는 새벽하늘 아래 저는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저는 더 이상 돌아갈 곳이 없다는 것을요. 아니, 돌아가지 않겠다고 결심했습니다. 20년의 세월을 바쳐 지켜온 가정이란 성벽이 허물어진 자리에 오직 한지숙이라는 이름 석 자만이 남았습니다. 저는 성준 씨의 손을 잡고 뒤돌아보지 않은 채 그 골목을 벗어났습니다. 뒤편에서 들려오는 남편의 비겁한 욕설은 더 이상 제 귀에 닿지 않았습니다. 제 인생의 가장 긴 밤이 끝나고 가장 고통스럽지만 눈부신 아침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동네 사람들의 시선, 남편의 악에 바친 고함, 그리고 새벽의 차가운 공기. 그 모든 소동을 뒤로하고 저는 집으로 올라갔습니다. 도망치듯 들어온 집 안은 여전히 술 냄새와 패배감이 눅진하게 배어 있었죠. 예전 같으면 남편의 화가 풀릴 때까지 무릎을 꿇고 빌거나 딸아이를 생각하며 눈물을 삼켰을 겁니다. 하지만 그날은 달랐습니다. 저는 안방 장롱 깊숙이 넣어두었던 커다란 캐리어를 꺼냈습니다. 옷 몇 벌, 딸아이의 어릴 적 사진, 그리고 식당 주방에서 쓰던 낡은 핸드크림. 제 20년 인생을 정리하는 데 필요한 짐은 고작 가방 하나면 충분했습니다. 거실 소파에 주저앉아 입에 담지 못할 욕설을 내뱉던 남편은 제가 정말로 짐을 싸기 시작하자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를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한때 제 세상의 전부였던 그 남자가 이제는 그저 가엾고 초라한 한 인간으로 보일 뿐이었으니까요. 현관문을 열고 나서는 순간 제 어깨를 누르던 무거운 돌덩이가 사라진 듯한 기묘한 해방감이 전신을 감쌌습니다. 성준 씨는 말없이 제 가방을 차 뒷좌석에 실었습니다. 저희는 아무런 대화도 나누지 않았습니다. 차창 밖으로 서울의 화려한 네온사인이 멀어지고 칠흑 같은 고속도로의 어둠이 이어졌습니다. 성준 씨는 제가 스스로 마음을 추스를 수 있도록 충분한 시간을 주었습니다. 몇 시간을 달렸을까요? 차가 멈춰선 곳은 강원도 양양의 한적한 바닷가 근처 작고 아담한 펜션 앞이었습니다. 성준 씨의 오피스텔로 갈 것이라는 예상과 달리 그는 저를 이 낯선 바다 앞에 데려다 놓았습니다. 파도 소리가 정막을 깨는 그곳에서 성준 씨가 제 손을 가만히 잡으며 말했습니다. 지수가, 여기서 딱 한 달만 쉬어. 여기는 아무도 너를 몰라. 누구의 아내도 누구의 엄마도 아닌 그냥 한지숙이라는 사람으로만 지내봐. 매일 바다 보고 내가 먹고 싶은 거 먹고 내가 하고 싶은 생각만 해. 그 다음은 그때 가서 내가 결정해. 내가 어떤 선택을 하든 난 내 곁에 있을 거야. 성준 씨는 떠나기 전 제 손에 낡은 통장 하나를 쥐어주었습니다. 저는 당황해서 그것을 밀어냈습니다. 성준 씨, 나 당신한테 돈 받으러 온 거 아니야. 이런 건 못 받아.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성준 씨의 표정은 그 어느 때보다 단호했습니다. 이건 내 선물이 아니야, 지수가. 내가 그 바바에서 일하는 동안 내가 너를 지목하고 지불했던 비용이야. 사장님한테 부탁해서 단 한 푼도 쓰지 않고 내 계좌로 다시 돌려받아서 모아둔 거야. 이건 내가 밤잠 안 자고 자존심 깎아가며 버텼던 내 노동의 대가야. 세상에 공짜는 없어. 그러니까 이건 정당하게 내가 가져야 할 돈이야. 통장을 펼쳐본 제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그 안에는 제가 그동안 흘린 눈물의 무게만큼, 아니 그보다 훨씬 더 큰 정성과 배려가 숫자로 적혀 있었습니다. 그는 저를 동정의 대상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제가 자신의 힘으로 일어서려 했던 그 치열한 노력을 존중해 주었던 것입니다. 이 돈은 단순한 돈이 아니라 제가 무너진 자존감을 다시 세울 수 있는 소중한 미천이었습니다. 펜션의 작은 방에 혼자 남겨진 첫날 밤, 파도 소리가 창문을 타고 넘어와 제 마음을 어루만져 주었습니다. 가발을 벗고 짙은 화장을 지워냈습니다. 거울 속에는 낯선 진이가 아닌 조금은 야위었지만 눈빛만은 살아있는 54세 한지숙이 서 있었습니다. 딸아이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엄마, 조금 멀리 왔어. 당분간 혼자 시간을 좀 보낼 거야. 미안해하지 말고 너도 내 인생 잘 준비해. 엄마도 이제 엄마 인생 살아보려고. 조금 뒤 딸에게서 답장이 왔습니다. 엄마, 잘했어. 나 걱정하지 말고 거기서 실컷 쉬다 와. 우리 엄마, 그동안 너무 고생했어. 사랑해. 딸의 문자를 가슴에 품고 침대에 누웠습니다. 20년 넘게 남편의 코골이와 술 냄새 속에서 잠들던 밤들이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이제 제 곁에는 오직 평화로운 파도 소리뿐이었습니다. 비상구 문을 열고 나오니 그 뒤에는 벼랑이 아니라 광활하고 푸른 바다가 펼쳐져 있었습니다. 저는 그날 밤 생애 처음으로 아무런 꿈도 꾸지 않고 깊은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여러분에게 비상구는 어떤 의미인가요? 우리는 가끔 가정을 지켜야 한다는 책임감 때문에 혹은 남들의 시선이 두려워서 스스로를 감옥에 가두고 삽니다. 하지만 그 감옥의 문을 여는 열쇠는 항상 우리 손에 쥐어져 있습니다. 저는 이제 겨우 한 걸음을 내디뎠습니다. 성준 씨라는 따뜻한 조력자가 있었지만 결국 그 문을 열고 밖으로 걸어 나온 것은 저 자신이었습니다. 앞으로 제 인생이 어떻게 흘러갈지는 저도 모릅니다. 다시 식당 일을 하게 될 수도 있고 전혀 다른 일을 시작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한 가지만은 확실합니다. 저는 이제 더 이상 누구에게 휘둘리지 않는 제 인생의 주인으로 살아갈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슴 속에도 혹시 열지 못한 문이 있나요? 너무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 문을 여는 순간 당신을 기다리는 것은 비참한 몰락이 아니라 눈부시게 푸른 당신만의 바다일 수도 있으니까요. 다음 시간에는 제가 양양에서 어떻게 홀로서기를 시작했는지 그 희망찬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양양에서의 생활은 제 인생에서 처음으로 맞이한 오직 나만을 위한 선물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6시 파도 소리가 알람이 되어 저를 깨웠습니다. 예전 같으면 술에 취해 잠든 남편의 눈치를 보며 조심스레 일어나 아침상을 차렸겠지만 이제 저는 가벼운 운동복 차림으로 현관문을 나섭니다. 차가운 새벽 바닷바람을 맞으며 백사장을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금방 숨이 차오르고 다리가 후들거렸지만 하루 이틀 시간이 흐를수록 제 몸 안의 독소들이 땀과 함께 빠져나가는 기분을 느꼈습니다. 거울을 볼 때마다 시커멓게 죽어있던 안색에 선홍빛 생기가 돌기 시작했고 깊게 패였던 미간의 주름도 조금씩 펴졌습니다. 누군가의 아내나 엄마가 아닌 인간 한지숙이 스스로를 돌보기 시작하자 제 영혼이 비로소 대답을 해오는 것 같았습니다. 서울에서는 변호사를 통해 이혼 절차가 진행되었습니다. 남편은 처음엔 누가 이혼해줄 줄 아느냐, 한 푼도 못 준다며
길길이 날뛰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더 이상 예전의 무력한 여자가 아니었습니다. 성준 씨의 조언에 따라 그동안 조용히 수집해두었던 증거들을 내놓았습니다. 술에 취해 내뱉었던 차마 입에 담지 못할 폭언 녹취록, 도박장에서 날밤을 지새운 카드 내역, 그리고 저를 몰아세웠던 가스라이팅의 흔적들. 법정에서 그 증거들이 하나둘 제시되자 남편의 기세는 눈에 띄게 꺾였습니다. 결국 그는 제가 요구한 모든 조건에 서명했습니다. 23년간의 질긴 악연이 종이 몇 장으로 정리되던 순간, 저는 슬픔보다 시원한 바람이 가슴을 관통하는 듯한 쾌감을 느꼈습니다. 드디어 법적으로도 심리적으로도 완벽한 자유가 찾아온 것입니다. 가장 걱정했던 것은 딸아이였습니다. 혹시라도 엄마의 선택 때문에 상처받지는 않았을까, 아빠 없는 자식이라는 소리를 듣지는 않을까 노심초사했죠. 하지만 딸은 제 생각보다 훨씬 더 단단하게 자라 있었습니다. 양양까지 저를 찾아온 딸은 제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얼굴 정말 좋아졌다. 그동안 아빠 때문에, 나 때문에 엄마 인생이 통째로 지워졌던 거. 나 다 알고 있었어. 이제 제발 엄마 인생 살아. 나한테 미안해하지 마. 엄마가 행복해야 나도 행복해. 딸아이의 그 한마디에 그동안 제 마음을 짓누르던 마지막 죄책감마저 파도에 씻겨 내려갔습니다. 우리는 바닷가 근처 횟집에서 소주 한 잔을 나누며 처음으로 여자 대 여자로 깊은 대화를 나눴습니다. 이제 저는 딸에게 희생하는 엄마가 아닌 도전하는 엄마의 뒷모습을 보여주기로 결심했습니다. 이혼 소식이 전해지자 성준 씨는 진심으로 축하해 주었습니다. 그는 당장이라도 저와 함께 미래를 설계하고 싶어 했죠. 하지만 저는 성준 씨에게 정중히 부탁했습니다. 성준 씨, 나 당신 정말 고맙고 소중해. 하지만 지금 바로 당신 곁으로 갈 수는 없어. 나 평생 누군가에게 의지해서만 살아왔잖아. 이번만큼은 내 힘으로 오롯이 서보고 싶어. 한지숙이라는 이름으로 돈도 벌고 집도 꾸미고 내 삶을 스스로 증명해보고 싶어. 그 다음에도 당신이 내 옆에 있다면 그때 우리 정식으로 시작하자. 성준 씨는 서운할 법도 했지만 오히려 제 깊은 뜻을 존중해 주었습니다. 지수가, 내가 어떤 길을 가든 난 내 팬이야. 라는 말로 저를 격려해 주었죠. 저는 성준 씨가 준 종잣돈과 그동안 모은 돈을 합쳐 양양 골목 안쪽에 작은 가게를 하나 얻었습니다. 낮에는 향긋한 커피를 내리고 저녁에는 식당 주방에서 다졌던 솜씨로 수제 반찬과 장아찌를 만들어 파는 카페 겸 공방이었습니다. 가게 이름은 단순하게 지었습니다. 지숙의 아침. 매일 아침 직접 만든 샌드위치와 따뜻한 차를 준비하며 손님들을 맞이했습니다. 소문을 듣고 찾아오는 관광객들, 그리고 저를 응원해주는 마을. 주민들 덕분에 가게는 조금씩 활기를 띠기 시작했습니다. 식당 주방에서 거칠어졌던 제 손은 이제 향기로운 커피, 향과 손님들에게 전하는 따뜻한 정성이 묻어나는 손이 되었습니다.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저는 54세의 인생을 다시 시작했습니다. 누군가는 늦었다고 말하고 누군가는 무모하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지금 제 인생에서 가장 찬란한 아침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남편의 폭언도, 비톡촉도, 밤의 어두운 조명도 없는 오직 저만의 햇살이 가득한 아침 말입니다. 혹시 지금 어둠 속에 갇혀 계신가요? 나이가 너무 많아서. 혹은 가진 게 없어서 망설이고 계신가요? 제가 해냈다면 여러분도 하실 수 있습니다. 당신의 인생은 누군가의 희생행위 되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그 자체로 충분히 아름답고 다시 시작할 자격이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제가 성준 씨와 어떤 모습으로 인생의 이막을 함께하고 있는지 그 아름다운 결말을 들려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제 새로운 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어느덧 2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양양의 작은 카페, 지숙의 아침은 이제 마을 사람들의 사랑방이자 저희 소중한 안식처가 되었습니다. 성준 씨는 매주 금요일 저녁이면 어김없이 이곳으로 내려옵니다. 주말이면 저희는 함께 서핑을 배우며 파도에 몸을 싣기도 하고 해변에 앉아 조용히 책을 읽으며 지는 노을을 감상합니다. 가끔 사람들은 저희를 보고 나이 들어서 늦바람 났다고 수군거릴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저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철없는 일탈이 아닙니다. 인생의 혹독한 겨울을 온몸으로 버텨낸 두 영혼에게 찾아온 짧지만 눈부시게 따사로운 봄볕이라는 것을요. 30년을 돌고 돌아 이제야 비로소 우리는 서로의 곁에서 평온하게 숨 쉬는 법을 배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혹시 지금 삶이 너무 고달파서 낭떠러지 끝에 서 계신 분이 있나요? 믿었던 배우자의 차가운 무관심이나 숨막히는 경제적 고통 때문에 스스로를 포기하고 싶지는 않으신가요? 제가 감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인생에는 반드시 비상구가 있습니다. 그 문을 여는 열쇠는 남이 쥐어주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당신만이 가질 수 있는 용기입니다. 저처럼 쉰이 넘은 나이에도 모든 것이 무너진 폐허 속에서도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세상의 시선이나 남들의 평가보다 훨씬 중요한 것은 오늘 밤 당신이 거울 속의 자신을 보며 진심으로 미소 지을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나이가 많아서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당신의 인생은 누군가를 위한 도구가 아닙니다. 당신은 그 자체로 충분히 아름답고 행복해질 자격이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차갑고 어두운 밤을 끝낼 따뜻한 비상구가 나타나길 진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제 이야기가 단 한 분에게라도 다시 일어설 힘이 되었다면 더할 나위 없이 기쁘겠습니다. 지금까지 54세 한지숙의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꼭 행복해지세요.